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해요. 예, 특히나 내가 이걸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일상생활을 전혀 지장 없이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치료라든지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내는 게 이 병의 관리에 있어서 특히나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양극성 장애, 이 조울증 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울증은 이 치료가 거의 뭐 평생 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 그걸 언제 어떻게, 또 증상이 네.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요. 네, 그걸 어떻게 계속 이렇게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양극성 장애의 증상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흐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예측되는 흐름은 아니지만 올라갔다가 돌아왔다가 네. 떨어졌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시점마다 사용하는 약물의 용량이나 종류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조금씩 기분이 우울해져 가는 것 같아요. 내 에너지가 점점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라는 걸 본인이 캐치해내면서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다시 그걸 조절하고 내가 지금 기분이 조금씩 뜨는 것 같아요. 내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도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약간 올라갈 때 그거를 본인께서 캐치하고 의사랑 상의해가면서 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나빠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을 조절해 나가고 이렇게 양극성 장애는 다른 정신과 질환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나 더 양극성 장애는 의사랑 환자가 같이 상의해 나가면서 치료를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물론 의사가 환자를 면담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의사 역시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저희가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놓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환자분께서 본인 스스로를 파악해 나가면서 정확한 정보를 의사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또 의사가 적절한 처방을 통해서 증상이 관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비약물적 치료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약물 치료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도 얘기를 한번 해볼 만하네요. 그러니까 병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서 양극성 장애를 고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네.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약물적 치료를 안전하게 그리고 증상의 재발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 프로그램 내용 안에 보면 일단 자기의 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내 증상의 정확한 이해, 조증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초기 증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심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우울기 때는 어떻고 그리고 이 어떤 각각의 조증기, 우울증기, 그리고 혼재성 사파기 등등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자기가 먹는 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리고 그 약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까지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약물 중에 상당 부분은 물론 용량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꽤 오랜 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드셔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해서 내가 평생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약에 대해서 환자분 스스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양극성 장애의 특징은 조금 젊은 나이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네. 청소년이나 청년층, 2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우울 증상 중에서 상당히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우울증의 경우에는 양극성 장애의 우울기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해요. 특히나 내가 이걸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일상생활을 전혀 지장 없이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치료라든지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내는 게 이 병의 관리에 있어서 특히나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조울증에 걸린 그 사람의 본인도 그렇지만 이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떤 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조증기의 경우에는 본인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자기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쵸. 난 지금 아주 컨디션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그쵸.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 3자의 의견, 객관적인,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견을 좀 네.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물론 우울증기 때는 자꾸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활동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안 가시려고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욕이 떨어지고 다 귀찮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이 더 나빠진다는 걸 알면서도 아, 나 가기 싫어. 예, 이렇게 될 때 가족들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예, 병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자. 너 아무래도 조금 우울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라고 권유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가족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장애는 관리만 잘 받으시면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고 네. 오히려 더 성취도가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가족분들이 아, 너는 정신과 다니고 있으니까 너 지금 약 먹고 있으니까 너 지금 조금 힘들잖아. 네. 이렇게 자꾸 환자 취급을 하시는 건 분명히 안 좋죠. 그쵸. 그런 것들은 맞아요. 가족들 역시도 아 너는 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사회생활할 때 주눅 들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역할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 환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나에게 이러한 질환이 있다는 걸 좀 오픈하는 편인가요? 지금 방송계 네. 혹은 사회적으로 공황장애는 되게 그렇죠. 예, 대중에게 장벽이 많이 완화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공황장애 환자라고 밝히는 것 자체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네. 공황장애가 있어서 진단서를 떼서 병가를 쓰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도 거부감이 많이 네. 줄어들었죠. 하지만 방송에서 내가 사실은 제가 양성장애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잘 없으시죠? 없어요. 아까 없는 것 말씀드렸다시피 양성장애는 일상생활 다 하세요. 관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양극성 장애나 조울증 그리고 정신과 질환 전체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소위 말해서 낙인이라고 하죠. 그쵸. 스티그마가 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려서 네. 사실은 그런 나쁜 질환이거나 그렇게 위험한 질환이거나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운 질환이 아니라 관리만 잘 하시면 상당히 일상생활 하시는데 지장 없이 지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어요 라고 알려드리는 이런 채널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울증으로 좀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울증의 유병률은 꽤나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인구 중에 2.5%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다르게 오진됐던 환자분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거든요.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네. 이상까지도 양성장애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사실 양성장애가 조현병이나 다른 우울증으로 오진되면서 치료가 되게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그리고 관리만 잘 받으시고 본인께서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과거의 위인들처럼 정말 성취도도 네. 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더 잘 치료받고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은 초점을 두고 생활을 해 나가시고 진료를 보신다면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